자,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험범위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어, 학교 수업에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이 PPT를 열면 감정이 조금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저는 이제 2, 3학년을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2년째 같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PPT가 우리 그 2년간의 대장정의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이제 좀 그렇죠. 예, 이제 떠나보내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그 PPT가 요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런 면은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건 또 해야죠. 그래서 같이 한번 열심히 마지막 페이지를 공부해 봅시다. 그 나와 있다시피 이제 독재와 민주화 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어떤 국가들은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국민들이 싸우잖아요. 어, 근데 서구 열강 국가들을 보면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죠. 그게 시민혁명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싸워왔고 그게 시민혁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찾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적으로 성숙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꼭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민주주의 성숙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우리처럼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은 나의 정치적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을 해. 독립을 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 식민지 국가가 떠난 상태가 되고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되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직 민주주의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재가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독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와중에 어떤 국가들은 그 안에 시민들이 긴 독재를 견뎌나가면서 이건 잘못된 건데 민주주의 사회에선 이런 독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를 깨달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독재 정권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저항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현대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독재 정권을 담당했던 것들이 했던 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신 이 세 분인 거죠.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은 아마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식민지 일제강점기 때부터 봐왔던 일제강점기에 3.1운동 뒤에 세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기도 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맨 오른쪽이 두한영 전두환 대통령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독재를 했었고 그때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던 그런 모습이다. 네,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승만 정권인데요. 이승만 정권은 6.25 전쟁 이전에도 그랬고요. 6.25 전쟁 이후가 되면 더 심해지죠. 그래서 바로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반공. 여기서 말하는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공을 앞세워서 이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이 대통령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대통령을 몇 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헌법을 계속 고쳐요. 두 번을 고치게 되는데 각각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이렇게 부르는 거죠. 헌법을 고친다는 걸 고칠 개자를 써서 개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각각의 내용을 보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우리나라의 정부 수립은 1948년에 이제 50 총선을 하죠. 50 총선을 해서 여기서 재헌의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기억나시죠?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고 요때는 내각 책임제였죠. 의회의 권력이 강조되는 그래서 내각을 의회가 뽑는 내각 책임제였었기 때문에 어, 대통령도 의회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헌의회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되죠. 근데 이승만이 처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치를 굉장히 독재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헌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독재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이승만이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의회 안에서 이승만의 인기가 점점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승만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고 싶거든. 그러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의회 안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면 자기는 대통령을 또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개헌을 헌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발췌 개헌이에요. 어떻게 고치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동안은 의회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도록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직선제 개헌입니다.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 얼핏 들으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더 민주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맞아요. 직선제가 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 시기에는 아직은 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고 더구나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이 나와 있고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특성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선제가 오히려 이승만의 독재를 유지하기에 더 유리한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의회 안에서 선거를 치러서는 본인이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민들에게 직접 투표를 하게 하고 거기서 인기를 얻어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목적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는 거죠. 그게 발췌개헌인 거고요. 그래서 발췌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고쳐서 직선제, 즉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서 한 번 더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대통령을 해요. 근데 두 번까지 대통령을 해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 또 하고 싶어. 근데 당시에 우리 헌법상 초대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에 한해서만 대통령을 그래도 두 번까지는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 두 번을 다 했잖아. 근데 또 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헌법을 또 고치는 거예요. 그게 4.4.5 개헌이에요. 그러면 4.4.5 개헌의 내용은 뭐겠어요? 횟수 제한 없이 몇 번이고 대통령을 또 할 수 있도록 횟수 제한 없이 몇 번이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걸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름이 4.4.5 개헌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4.4.5입은요.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반올림 뭔지 아시죠? 반올림 뭐야? 4 이하는 죽이고 5 이하는 살린다. 이게 4.4.5입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헌법을 고치려면요. 국회의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당시에 국회의원의 3분의 2면요. 136.3333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136이 맞나? 하여튼 정확한 숫자가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136.3333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개헌을 하려면 이 이상이 필요한 거니까 몇 명이 찬성을 해줘야 돼? 137명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막상 투표를 까보니까 딱 136명이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통과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부결돼요. 부결되는데 법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어, 반올림이니까 4 아래로는 죽이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0.3333이니까 0.4 아래 아니냐. 그러니까 반올림을 적용해서 이걸 죽이는 걸로 하고 그래서 136명이면 통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또 당선에 성공이 됩니다. 어, 그래서 세 번까지 대통령을 하고 또 할라 그래. 또 할라 그러는데 이때는 확실하게 당선이 돼요. 왜냐면 네 번째 선거에 나왔을 때는 상대 후보가 신익희 후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의 후보가 상대 후보가 경쟁 후보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이승만은 당연히 당선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당선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어요. 부통령. 대통령 바로 아래. 부통령이 있었는데 부통령의 역할은 처음엔 대통령을 도와주다가 만약에 대통령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때 부통령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요때쯤 되면 이승만이 나이가 80대 후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말 늙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을 신중하게 뽑아야 돼요. 정말 이승만이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도 꼭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당시에 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는 이름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기붕 씨, 그다음에 장면 씨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본격적인 투표를 하기 전에 분위기를 보니까 원래 이승만이 원했던 후보는 이기붕이었어요. 근데 장면이 인기가 의외로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막 엉망진창이에요. 막 말 그대로. 뭐 이렇게 투표를 하면 이미 사전 투표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투표함 안에는 이기붕을 찍은 표들이 잔뜩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한 투표함은 갖다 버려버리고 이 미리 준비된 이기분표로 가득한 투표함을 실제로 개표에 집어넣고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투표하러 가면은 막 정치 깡패들 경찰들 쫙 깔려 있어서 막 이기분 뽑게 막 협박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하니까 누가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냐면 학생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해요. 왜냐면 나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 3월 달에 우리 반장 선거할 때도 그따위로 안 했거든. 반장 선거할 때도 막 선생님이 내가 찍는 표 다른 학생들이 못 보게끔 막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했었는데 진짜 중요한 대통령 선거는 이따위로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서요. 그래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막 시위를 하는데 근데 이걸 정부가 무력 진압하다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분이 이제 김주열 선생님이신데 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의 시신이 발견돼요. 근데 시신이 발견되는 모습이 문제예요. 이런 모습으로 발견돼요. 이게 지금 요게 얼굴에 박혀 이 사진도 사실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진에 보시면 얼굴에 최루탄이 박혀 있죠. 그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남학생들은 나중에 군대 가면 최루탄을 이제 그 가스를 마실 일이 있을 텐데 최루탄 가스는 맞아도 잘 씻어내기만 하면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루탄 가스는 특징이 처음 쐈을 때 눈이 엄청나게 따갑고 막 눈물 콧물이 다 나고 막 침이 질질 흐르고 막 좀 되게 정신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루탄 가스는 사실 시민들이 시위를 하면 그 가스를 맞게 해서 해산시키려고 하는 용도예요. 시민들을 절대 몸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최루탄을 쏠 때는 어디로 쏴야 돼? 무조건 최루탄을 터트려서 가스를 맞게끔 하기 위한 거니까 무조건 바닥에다 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지금 얼굴에 맞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쩌면 조준 저격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사고겠지. 하지만 좀 의심스럽죠. 그거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주변에 지금 시신 주변에 물결이 있죠. 저 물결은 왜 있는 거냐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돼요. 이게 사람들을 폭발하게 하는 거예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것도 청소년이 죽었어요.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시신을 수습하고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저희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너무나 중대한 실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달게 지겠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신을 그냥 앞바다에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가장 마음이 미어지고 가장 상처받고 가장 화가 나는 건 누구겠어요? 김주열 학생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겠죠.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시겠죠. 그리고 또 화가 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꼭 김주열 학생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다 화가 나는 거야. 왜? 내 아들 같거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시위가 이제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시위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화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집권자인 이승만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때가 4월 19일이었기 때문에 4.19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승만이 내려온 자리에 다시 헌법을 고치고 선거를 해서 내각 책임제를 조금 더 강조해서 대통령보다는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외교적인 상황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실제 정치의 대부분은 국무총리가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때 성립된 정권이 바로 장면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지만 실제 정권은 이 장면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요때 장면이 정권을 쥘 때 그동안 이승만에 저항해오던 그 정당이 이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인데 이 민주당이 막상 정권을 쥐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제 둘로 분열이 돼요. 구파, 신파 뭐 그러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분열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 입장에선 이승만이 죽고 독재가 끝난 상황이니까 그동안 참아왔었던 요구사항들을 막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면 정권 입장에서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분열되면서 정치적인 힘은 약해지는데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이러니까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인 거죠. 요 지금 요 딱 누가 봐도 박정희인지 아시겠죠? 이분이죠, 이분. 이분인데 지금 모자를 보면 별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별 두 개면 군대 계급상 별 하나가 준장이고요. 그다음에 별 두 개가 소장, 세 개가 중장, 네 개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소장이었던 거죠.
박정희 소장이 본인들이 이제 박정희 소장이 본인이 친한 이제 친구 군인들, 그다음에 그들이 되어 있고 있는 부하들을 이끌어서 이런 식으로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박정희가 주도했고, 그래서 박정희는 이 군사 정변을 성공시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동안의 청와대나 국회 역할을 정지시키고 본인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서 군대가 정부 역할을 하는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 과정에서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안정화 시켜놓기만 하면 난 다시 군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단 사태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을 다시 고치게 되는데, 그땐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고칩니다. 즉 정부의 각 장관들을 그리고 국무총리를 그동안은 의회에서 임명을 했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런 내용으로 헌법을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훨씬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된 상태에서 이 개헌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박정희 정부는 성립 과정이 정의롭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정권에 들어서는 과정이 막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권이 만들어진 뒤에 국민들이 확실하게 좋아할 만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아직은 남한이 6.25를 휴전한 지 몇 년 안 되는, 채 10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게 196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60년에 4.19 혁명 있고 이승만 하야하고, 그리고 1년 정도 장면 정권이 유지가 됐다가 이제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정변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보면 1961년이니까 전쟁 끝난 지가 10년이 채 안 되죠. 휴전을 맺은 지가 8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6.25 전쟁의 피해로 나라에 남은 게 거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폭격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 활동도 잘 안 되고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먹을 게 없고 가난하겠죠. 그래서 이 가난함을 해결하는 경제 개발, 그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직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이 현실적인 공포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북한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공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국방, 국가 안보, 이걸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공을 확실히 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경제를 개발시킬 것,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 확실하게 국가를 지킬 것. 이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도 이걸 알고 이 목적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경제도 뭐가 기본적인 게 있어야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장이나 이런 거라도 세우려면 돈을 어서 구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찾아가게 됐던 게 일본이에요. 왜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다라는, 어쨌든 이제 사과해야 될 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려서 한일 협정을 맺게 됩니다. 한일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제 한일 협정의 내용은, 일본은 이제 일본과 한국은 한일 병합 조약과 그에 관련된 모든 조약들이 이제 잘못된 조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그리고 일본이 한국의 경제 개발을 돕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 요게 이제 한일협정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 우리한테 지원해 준 돈의 이름도 되게 웃긴데, 돈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독립축하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 일제 식민지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잘못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일협정을 체결하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 독립축하금 명분으로라도,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자기들은 책임 없다라고 막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서라도 돈을 받아내야겠는 거예요. 경제 개발을 해야겠으니까. 그래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기억하시겠지만 베트남은 마치 우리처럼 북한의 사회주의,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남베트남의 자본주의,
갈등 경쟁 중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이런저런 나라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고민 끝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전쟁에 미국을 도와서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게 고엽제라는 약품의 피해자들인데 이게 베트남이 동남아시아다 보니까 식물들이 엄청나게 빨리 자라고 밀림지대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뭐가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쟁하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너무 고생을 하는 나머지 전쟁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고엽제라고 하는 생화학 무기를 쫙 뿌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베트남과 싸우는데 이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우리나라 병사들도 이 고엽제라는 약품의 피해를 되게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 가수는 남진인데요. 남진도 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이 됐었다고 해요. 영화 국제시장 보면 나오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박정희가 처음에 군사정변을 일으키잖아요.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죠.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단은 청와대랑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고 여기서 군정을 하면서 헌법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고칠 때 그때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이승만과 다르다. 나는 절대로 대통령을 3번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법 내용에 어떤 사람도 대통령을 2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3선, 즉 3번까지는 못한다라는 걸 법으로 규정을 해놔요. 근데 막상 본인이 해보니까 대통령 너무 좋은 것 같거든. 계속하고 싶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2번까지 대통령을 하고 나서 3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 때쯤에서 헌법을 다시 고치게 됩니다. 3선을 즉 3번 대통령이 되는 걸 허용하는 방향으로. 어,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점점 지치죠. 집권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요. 또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본주의 국가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뭐 10년 가깝게 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박정희 정권에 대한 피로감도 심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힘들고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이 점점점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이거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점점 불만이 심해지고 박정희가 어쩌면 내가 지금 같은 상황이면 국민들의 지지가 너무 떨어져서 대통령 당선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다시 한번 헌법을 고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분위기가 박정희의 독재 정권에 조금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돼요. 일단은 미국이 닉슨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베트남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미국이 빠져나오면서 베트남은 공산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공산화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겁을 줄 수 있죠. 봐라, 베트남 공산화되지 않았냐? 우리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닉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냉전에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니다, 미국도 소련과 평화 공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앞으로 이제 소련과 발생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어떤 군사 분쟁에 대해서 무조건 군대를 파견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한미군도 일부 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터져요. 그래서 막 이런 사건들이 터집니다. 김신조 사건, 뭐 울산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김신조 사건은 뭐냐면 요거예요. 북한은 이제 김신조라는 사람은 북한의 특수부대원이에요. 그래서 이 김신조를 포함한 여기 나오면 31명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비무장지대를 뚫고 우리 남한 쪽으로 몰래 넘어온 거예요. 이 특수부대원들이 넘어와서 청와대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체포해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몰래 넘어온 특수부대원인데 우리의 목적은 박정희의 모가지를 따는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 김신조의 저 침투 저 사태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알고 계시는 뭐 우리나라의 특수부대들 있죠. 무슨 이런저런 특수부대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왜 우리 동네 형들이나 오빠들 보면 군대를 갔다 와서도 1년에 막 며칠씩 또 훈련 받으러 또 가잖아요. 예비군이죠, 예비군. 예비군이 만들어지는 계기도 저 김신조라는 특수부대원의 침투 때문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울진 삼천 지역, 삼척 지역에 이제 북한의 무장 간첩이 막 100명이 넘는 인원이 이렇게 침투해 오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안보 면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박정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나 박정희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국방 상황에서 불안해한다는 걸 이걸 기회 삼아서 이제 유신헌법이라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돼요. 근데 유신헌법의 내용은 사실은 뻔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봤다시피 국민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버거워하고 있어요. 박정희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는 지금 이대로 국민들이 스스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했다가 내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신헌법의 내용은 그럼 뭐겠어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둬서 거기서 대통령을 뽑게 만드는 간선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게 돼요. 여기 들어가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어요. 뽑는 거야.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하는데 애초에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자체가 다 박정희가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사람들인 거지.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구성해서 여기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선거를 한다라고 해서 간선제라고 해요. 그러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어차피 이 회의에 의원이 되기 위해서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박정희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다 박정희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정희를 뽑겠죠. 그리고 또 그다음 내용은 몇 번이고도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박정희는 언제까지고 대통령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횟수의 제한도 없고 어차피 뽑는 것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데 다 박정희가 따르는 그러니까 박정희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당연히 자동적으로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그다음에 삼권 분립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무시하고 대통령한테 완전히 거의 황제에 가깝게 권한을 집중시킨 이런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인기가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고 독재를 강화하면서 떨어진 인기를 복구하기 위해서 했던 게 저거예요. 남북 적십자회담이랑 남북 이산가족 상봉. 아직은 전쟁이 끝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산가족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산가족 상봉을 시켜주면 이제 본인의 지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 같은 독재적인 헌법으로 이미지를 깎아먹은 것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이게 굉장히 심한 독재이기 때문에 이 유신헌법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긴급 조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유신헌법이나 지금의 박정희 정권을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시위를 주동하면 영장도 없이 그러니까 이 영장이라고 하는 건 경찰이 법원에 이 사람을 체포하겠습니다라는 혹은 어떤 수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거거든요. 영장도 없이 멋대로 체포할 수 있고 시위를 주도했을 경우에는 심지어 사형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의 법이 긴급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신헌법에 대해서 절대 비판도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특히나 부산 마산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는데 이 부마 항쟁 당시에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박정희도 조금 당황해요. 이 시위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말고 궁정동이라는 지역에 이제 박정희의 별장이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자기 최측근들을 데려다가 이 문제를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의 최측근이 누가 있었냐면 일단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라는 부서는 이게 지금의 국가정보원, 국정원인데 정보부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뭐 그런 정보를 알아보고 그런 곳인데 이제 박정희 정권 내내 이제 박정희 정권의 어떤 독재 권력의 핵심 부서로 기능하는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 시위자들이 있으면 다 잡아가두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곳이 또 중앙정보부장이기도 하고요. 박정희가 가장 아끼는 두 사람을 배치하는 곳이 저 경호실장과 중앙정보부장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이 부망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청와대 말고 바깥에 이제 자기 별장이 있는 곳으로 박정희 본인과 경호실장 차지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논을 하는데 이때 차지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다 무력으로 진압해라.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 막 몇십만 명 죽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요 정도 무력 진압하는 거 큰 문제 안 되니까 그냥 무력 진압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박정희가 고민을 해요. 근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백성? 국민들을 무력 진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김재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총을 꺼내서 각하 정치를 똑바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차시철도 죽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도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979년에 있었던 12.6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독재 정권의 담당자가 죽어버린 거니까 이제 독재가 끝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신 체제는 이렇게 끝이 나게 돼요. 끝이 나게 되는데 독재의 끝이 이게 아니었어요. 일단 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독재자가 죽은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라고 그걸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 사건은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1.6 김재규 사건, 즉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죽인 이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전두환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은 원래도 박정희가 굉장히 아끼던 동생이었고요. 근데 이제 박정희의 다른 최측근들이 다 정치하러 나갈 때 이제 전두환은 나는 군대가 좋다 이러면서 군대에 끝까지 남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전두환이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이 살인 사건에 대한 합동수사 본부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재규가 요 대통령을 죽일 수 있도록 주변에 협조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수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대통령을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두환이 수사 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두환이 의심하면 그 사람은 이 살인 사건을 도와준 용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결백하다라는 걸 밝혀내도요. 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인생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두환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전두환 눈에 잘못 들면 이 김재규가 일으켰던 박정희 살인 사건의 어떤 조력자 도움을 준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두환이 맘만 먹으면 이런 너 김재규가 박정희 죽이는데 도와줬지 이런 식으로 명분을 대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쥐게 된 거죠. 그래서 전두환이 이걸로 권력을 쥐게 되면서 본인들의 친구들이었던 이제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본인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모아서 군대 내 사조직을 만들어요.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이 사람이 전두환이죠.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 새로운 군부 세력이 또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12.12 사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이제 겨우 민주화가 오나 했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막 전두환이 합동수사 본부장으로 올라오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또 독재가 또 이루어지는 건가 막 이런 불안함에 휩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980년에 이제 3월에 개학을 하겠죠. 그래서 3월, 4월, 5월 즈음에서 각 대학생들이 다시 민주화 시위를 합니다.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도 죽었고 이제 정상적이고 이제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복구시켜라 이 요구를 막 하게 돼요. 근데 이걸 전두환 중심의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군부 세력이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 시민들 학생들을 탄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해요. 조만간 지금 이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이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총을 발포를 한단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던 각 대학의 이 총학생회장들이 모여서 일단 지금은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지금은 후퇴하자. 그래서 이걸 서울역 후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후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 뒤에 전국 단위로 총학생회장들이 한 번 더 연락을 돌려서 동시에 이제 시위를 시작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광주의 전남대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시위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80년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인 거죠. 근데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는 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이제 군대를 보내서 총을 쏘고 완전히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광주 이제 운동을 일으켰던 이 광주 시민들도 여기에 대응해서 막 경찰서를 털고 혹은 이제 뭐 예비군 부대를 털고 해서 무기를 마련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군을 조직해서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보낸 이 시위 진압 군부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두환이 보낸 군대가 먼저 시민들에게 총을 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들도 시민군을 조직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갖추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 전두환의 신군부는 계엄령이라고 하죠. 이제 지금을 비상위기 상태다 이렇게 선포하는 계엄령을 내려서 광주를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광주를 완전히 포위하고 광주 시민들 도로도 다 막고 통화선도 다 끊고 이래서 광주 시민들이 다른 어떤 외지인과도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도록 광주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광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광주 바깥으로 전화도 안 되고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고립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시민들과 계속 이제 싸우게 되는데 광주 시민들은 자체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전두환에 대한 저항을 지속했던 거죠. 어,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시민군들이 훈련된 군대를 이길 수는 없겠죠. 더구나 이때 진압을 왔던 군대가 공수부대란 말이에요. 공수부대. 공수부대면 이제 적진 깊숙이 저기 뭐 낙하산 타고 침투하는 그래서 훈련 강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부대란 말이에요. 그런 부대를 민간인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결국은 무력으로 진압이 되는데 요때 이제 마지막까지 싸웠던 곳이 이제 광주에 있었던 전라남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싸우게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싸울 때 이제 싸우길 원하는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싸우길 원하더라도 이분들만큼은 나가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분들이 누구냐면 학생들인 거죠. 그래서 왜 학생들 보고 나가라고 했냐면 일단은 어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몰살돼 버리면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없고 지금 광주가 고립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내보내는 이유는 너네들이 이 모습을 잘 봐두고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후배들한테 꼭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물론 광주 민주화 운동은 무력으로 진압이 됐기 때문에 민주화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때 빠져나갔던 학생들이 그때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줌으로써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갈 수 있었고 또 아주 우연히 다행하게도 당시 광주 지역에 들어와 있었던 독일군이 아니고 독일 기자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이 폭력 진압의 모든 장면들을 이제 다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장면들을 많이 촬영을 해서 그 촬영본을 이제 본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이런 한국의 광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게 되고 그게 또 역으로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 자체로는 민주화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다른 여러 국민들에게 언젠가 민주화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전체 민주화 운동의 바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광주에서 가장 큰 길인 금남로고요. 이 금남로에서 지금 공수부대원들과 저쪽 이제 시민군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무자비하게 이 진압 군대가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전두환은 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의 유신헌법대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혀 올라왔다가 그 상태에서 헌법을 고쳐요. 고쳐서 나는 대통령 한 번만 한다. 나는 이승만 박정희랑은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은 한 번만 할 건데 조금 오래 하겠다.
라고 해서 7년 단임 간선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간선제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 선거인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전두환 부하들인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전두환을 뽑는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럼 막 99. 몇 퍼센트 이런 득표율로 당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꾸준히 탄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계속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을 조금이든 많이든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름대로 뭐 유화 정책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두환 정권 이전에는 사람들이 막 돈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쉴 시간이 충분하다고 해도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자유화하고, 그다음에 원래 그 전까지는 밤 10시 이후에는 어른들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안 되는 야간 통행 금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해제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프로야구가 시작되는 것도 이 시기예요. 국민들이 관심을 좀 정치에서 다른 데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야구가 시작되는 것도 이 시기고요. 여러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민주화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1980년대 들어와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전두환이 해놓은 이제 헌법을 보면, 전두환이 개헌한 헌법을 보면 7년 단임 간선제라고 하죠. 즉 대통령 선거인단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간접 선거에서 뽑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그런 간선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1980년에 전두환이 대통령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7년 단임 간선제로 고쳤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민주화 운동이 가장 뜨거워지는 시기는 언제겠어요? 1987년이 되는 거죠. 80년도에 대통령이 돼서 7년 단임 간선제를 개헌을 했으니까 대통령을 7년 하는 거 아닙니까? 1980년부터. 그래서 87년도에 가장 뜨거운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박정희가 아니고 전두환의 업적 중에 요게 있어요. 전두환이 우리나라에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합니다. 요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몇 년이겠어요? 1988년이죠. 그러니까 전두환은 1980년도에 대통령이 돼서 7년 단임 간선제로 헌법을 고치고, 그러니까 87년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는 끝끝내 이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4.13 호원 조치라고 해서, 호원 조치는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존 헌법을. 그래서 기존 헌법이 7년 단임 간선제니까 직선제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일 걸 거부하는 거죠. 근데 시위가 점점점 전국화돼요.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돼요. 당연히 가장 뜨거운 운동이니까 몇 년도겠어요? 곧 선거가 있어야 되는 1987년이 되는 거죠. 전두환 임기 마지막 해. 그래서 막 이때 시위가 전국화되는데, 이때는 전두환 정권이 광주에서 막았듯이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막지 못해요. 왜냐면 일단 전국적으로 벌어지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다음 해에 뭐가 있어요? 88 올림픽이 있잖아요. 세계인의 축제고 정말 많은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 팬들, 선수들 다 몰려들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세계인의 축제를 벌이는 걸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막 사람들 막 총 쏴서 죽여갖고 막 탄압하고 진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년에 올림픽을 생각해서 전두환이 폭력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민주화 시위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두환 측은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두환이 단임 난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전두환이 자기 친한 사람을 자기 다음 대통령으로 꽂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노태우예요. 근데 노태우가 직접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해서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 다음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 그 일부 인원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뽑겠다. 이걸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수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는 대통령이 되려면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이 6월 민주항쟁 때 대통령 직선제 수용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헌법은 대통령을 5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밖에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죠. 그래서 5년 단임 간선제의 현재 헌법이 이때 1987년 6월에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위가 커질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요거였어요. 시위가 왜 커지게 되냐면 어 이제 87년에 막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대 지금 서울대 마크죠 뒤에 이 서울대 학생이었던 아마 사회학과 학생으로 아는데 박종철이라는 음, 이제 서울대 학생 중에서도 되게 어린 편에 속하는 20대 초반의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경찰한테 조사를 받아요.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다가 죽어요. 그러면 경찰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때 이제 대공 업무를 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역할을 했었던 이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찰 수사를 처음 받아봤는지 긴장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뭘 물어보다가 하고 쳤는데 책상을 쳤는데 탁 하고 치니 아이가 놀랐는지 하고 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선거낸다. 이 조사를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내려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박종철의 시신을 화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형법상 경찰이 시신을 사건에 관련된 시신을 화상 조치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검사의 동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검사가 볼 땐 이상한 거예요. 어? 아니 20대 초반이잖아. 사람이 가장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나이라고. 근데 아무리 긴장을 했다지만 좀 놀랄 수는 있어도 책상을 하고 쳤다고 해서 하고 죽는다? 말이 안 되죠. 이걸 믿으라고? 그리고 내 아이가 서울대 학생인데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황망하게 죽어버렸는데 이 아이의 시신을 화장하는 걸 부모가 동의했다고? 이걸 믿으라고? 검사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이상한 거야. 아 이거 이제 청와대가 특별 지시해가지고 요거 시신 빨리빨리 화장 처리하게끔 몰고 가고 있구나. 검사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검사 직권으로 시신 보존 명령을 내려요. 이 시신은 부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검을 하게 됩니다. 부검을 해 보니까 폐에서 물이 발견되고. 근데 또 웃긴 건 폐에서 물이 발견됐어요. 그럼 이건 물고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직접 사망 원인은 물고문이 아니야. 물고문이 있었지만 직접 사망 원인은 물고문이 아니에요. 구타가 직접 사망 원인이에요. 막 두개골 파손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물고문도 당하고 폭행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철 군이 박종철 학생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박종철 군의 고문치 사건을 보면서 가장 화가 많이 나는 건 누구겠어요? 학부모들이지, 학부모들. 부모님들. 왜냐면 저 학생이 마치 우리 아이 같거든. 그래서 이때부터 오만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 일반 직장인들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위하러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일반 학생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죽어도 나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인들은 딸린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위하다 잡히면 직장도 잘리고 다 날아가는 건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자식 같은 내 자식과 비슷한 연배의 아이들이 막 고문으로 죽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도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불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시위 진행 과정에서 연세대 학생이었었던 이한열 열사가 요게 이제 우리 그 영화 1987에서 이제 강동원 배우가 맡았던 그 역할이죠. 그래서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또 어, 처음에 이렇게 부상당했다가 끝내는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위가 전국화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6.29 민주화 선언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5년 단임 직선제로 가는 그래서 현재 헌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진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